자, 이번 시간에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선생님이 빈 지도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 안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뒷면에다가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는 세계 지도를 그려서 같이 필기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어요. 자, 일단 세계 지도를 그리고 이번 시간에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요. 기가 막히지, 그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까, 그지? 자, 여기는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죠? 여기는 아랍이에요. 여기는 아시아, 인도. 여기는 동아시아, 여기는 중국. 여기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여기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그죠? 자, 뒷면에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재 32쪽에 있는 하얀 지도에다가 그대로 표시를 하셔도 되겠어요. 자, 신앙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서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신앙로 개척 이전에는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 교역이 없었니? 있었니 없었니? 우리 배웠잖아. 어디를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졌어?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을 통해서 이미 기존에도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지? 자, 그런데 신앙로 개척 이전에 기존에는 동양과 서양 사이의 교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유럽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동서 교역의 경우에는 비단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닷길, 초원길을 통해서 유럽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대표적인 수출품,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출품 무엇이었나요? 비단이었어요. 그지? 실크로드죠. 그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 그지? 자, 중국 사람들 비단 안 쓰니? 써요. 그죠? 어떤 거 쓰고 어떤 거 팔까? 질이. 제품의 질이 좋은 거는 자기들이 쓰고, 질이 떨어지는 거는 팔겠죠. 그죠? 선생님 아는 사람이 미국에 갔다 와서 미국 소고기 먹고서는 이런 얘기 했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 하면 어떤 느낌이니? 맛이? 저 입안에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맛없는 소고기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미국 가서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는 거야.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맛있는 소고기는 자기들이 먹고 맛없는 거는 다른 나라한테 판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지.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비단류 가운데 제품의 질이 좋은 거는 자기들이 쓰고 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중앙아시아 팝니다. 자, 그러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비단 쓰니 안 쓰니? 쓰겠죠. 어떤 거 자기들이 쓰고 어떤 거 팔까? 좋은 거 자기들이 쓰고 떨어지는 거 서아시아다가 팔겠죠. 그죠? 서아시아 사람들은 비단 쓸까 안 쓸까? 써요. 어떤 거 쓰고 어떤 거 팔겠니? 좋은 거 자기들이 쓰고 질 떨어지는 거 유럽에다 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생산된 비단 중에서 가장 질이 어떤? 그죠? 가장 질이 떨어지는, 가장 질이 나쁜 물건들을 수입해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 사람들이 비단 팔 때 원가로 팔겠니? 아니, 그죠? 이유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값을 더 붙여서 중앙아시아 팔겠지, 그지? 그럼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또 값을 붙여서 서아시아에 팔 것이고 서아시아는 또 값을 더 붙여서 유럽에 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유럽 사람들은 질이 제일 나쁜 것을 가장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죠? 가장 비싸게 사는 것이에요. 그죠? 또 양은 어떨까? 양은 중국에서 백이 생산이 되면 유럽까지 도착하는 것은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니까 유럽까지 가는 거는 얼마 안 되겠죠. 그죠? 10 될까 말까 하겠죠. 그죠? 가장 어떻게? 적게 가장 조금 구입하는 것, 그것이 기존의 동서 교역에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의 물건을 수입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시아에서 생산된 물건들, 동양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다? 상당히 구하기 힘들고 값도 비싼 거니까 무엇이었다? 사치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사치품, 그것이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아시아의 물건을 수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동서교역에서 가장 소외된 나라는 어디였을까? 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 영국? 그렇죠. 어떤 나라? 유럽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가 기존의 동서교역에서 가장 소외된 나라였었겠죠. 그죠? 자, 물론 영국도 있긴 있습니다만 영국은 그렇게까지 소외되진 않았고요. 제일 많이 소외된 나라 어디였느냐? 바로 유럽 대륙 끝쪽에 있는 나라예요. 어딘가 축구 잘하는 나라인데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이죠. 그죠? 가장 기존의 동서교역에 있어서 소외된 나라는 첫 번째 포르투갈이었고 두 번째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은 영어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에스파냐라고 하죠. 그죠? 자,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경우에는요, 기존의 동서교역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나라 취급도 못 받는 후진국이었어. 왜 그랬냐면은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한때 이슬람 세계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또 유럽 문화의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화나 기술 발전도 굉장히 뒤처진 후진국이었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에스파냐나 포르투갈한테 야, 니네도 유럽이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굉장히 힘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한 방에 역전을 해서 다른 나라 못지않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얘네들이 가장 질 나쁜 것을 가장 조금 비싸게 사는 것들을 자기들은 값싸게 질 좋은 것을 많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는 건 될까?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많이 좋은 걸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직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직접 가서 구매를 하면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많이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포르투갈은 한 번에 동아시아까지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실항로 개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포르투갈의 왕자 엔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1440년 아프리카 중간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적도가 지나가는 데거든. 적도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적도를 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프리카 끝에까지 가는데 한 40년 정도 걸려요. 1488년 바스코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실 되게 좌절했어. 아무리 남쪽으로 가도 아프리카 대륙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무지무지 좌절했는데 드디어 여기 가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다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은 Hope Escape,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줘요.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희망봉을 돌고 난 이후부터는 쉬워요. 왜? 기존의 바닷길로 교역로와 연결되어 있었잖아. 그지? 희망봉 돌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쭉쭉쭉 동아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진출을 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지금 책을 읽었던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갔더니 몇 배의 이익이 남았다고 했더라? 160배? 직접 구매해서 유럽에 갔더니 수백 배의 이익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횡재를 한 거지, 그지? 드디어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신항로를 개척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부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일 열받고 배 아픈 나라 어디였을까? 중국? 에스파냐예요, 그죠?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하고 축구하면 되게 라이벌 그런 거 있지 않아? 없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마치 한일전만큼이나 뜨거운 그런 어떤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는 나라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란 말이야. 자, 그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무지무지 부럽습니다. 열받아요. 자,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서 동아시아로 가는 길은 포르투갈이 싹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포르투갈이랑 겹치지 않고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스파냐 왕실을 한 이탈리아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요, 바로 콜럼버스였어요.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가설을 확신하고 있었어.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아시아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런 멍청이들,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유럽 왕실들을 다니면서 나한테 돈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럼 내가 배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포르투갈보다 먼저 아시아에 가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럽인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짓말 같은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해주는 왕실들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어디였어요? 에스파냐, 스페인이었어. 자, 에스파냐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절박해요. 그죠? 뻥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믿어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에스파냐가 콜럼버스에게 투자를 해주고요.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왕실의 투자를 받아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가게 돼요?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이라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어딘 줄 알았나요?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 뭐라고 불렀어요? 인디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나중에 지리학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가 기존에 유럽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대륙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이 땅을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에 에스파냐 항해사인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1519년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동남아시아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필리핀이에요. 필리핀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젤란 선장은 필리핀 원주민들하고의 충돌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요. 그의 선원들이 나머지 몇 명 되지 않는 18명인가? 200명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18명 남나 그랬을 거예요. 18명이 간신히 살아서 나머지 길을 따라서 에스파냐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젤란은 죽었지만 그의 선원들이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둘러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항로의 개척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항로의 개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그지?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항해를 떠났을까? 모험을 떠났을까? 무언가 강력한 목적,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막대한 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이 되는 향신료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비단, 차, 도자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먼 바다를 항해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향신료를 구하고 싶어 했느냐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은 교재 32쪽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거기 지도 아래에 있는 반괄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향신료예요. 향료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는 향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보통 향신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죠. 자, 향신료가 뭔가요? 그렇죠. 음식의 맛과 향을 살려주는 재료들을 말합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는 후추, 계피, 강황, 울금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싹 다 섞어가지고 밥에 뿌려 먹는 음식이 뭐예요? 향신료들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밥에 뿌려 먹는 게 바로 카레예요. 그죠? 자, 세계에서 카레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딜까요? 인도일 것 같지, 그지? 인도는 카레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이고요. 카레의 종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냐면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예요. 왜 그러느냐? 향신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덥고 습한 지역에서 많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가 가장 향신료의 종류가 많고 또 향신료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뭐 1,700여 개? 1,700여 종류의 카레가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향신료의 주요 생산지 비추십시다. 어디라고요? 동남아시아였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럽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갖고 싶었던 향신료는 무엇이었느냐? 중요한 순서대로 쓴 거예요. 비추십시다. 뭐예요? 바로 후추인 거예요. 자, 영어 시간은 뭐 나오기도 했던데 다른 반 수업해 보니까 후추. 당시 유럽 사람들은 후추에다가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였을까요? 아니 혹시? 후추의 별명 검은 황금, 블랙 골드라고 불렀어. 후추 한 상자가 실제로 황금 한 박스하고 똑같이 거래가 됐었어요. 유럽에서는. 왜 그렇게 비쌌느냐? 일단은 구하기 힘든데 이 사람들 되게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유럽 사람들은 왜 그렇게 후추를 필요로 했느냐? 맞아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고기에다가 후추를 뿌리면은 잡내를 잡아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고기는 한번 이제 동물을 잡으면은 하루 이틀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후추에다가 재워 놓으면은 최대 일주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후추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지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황금 한 상자하고 거래가 될 만큼 값비싼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비쌌을까? 아니에요. 그죠? 황금 한 상자면 수백 박스를 살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들은 직접 동남아시아에 가서 향신료를 사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4세기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점차 인도 상인들과 함께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명나라에서 16세기에 해금 정책이 완화되고 난 이후에 명나라 상인들도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팔게 되는 겁니다. 유추해줍시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동남아시아는요, 유럽 사람들도 오고 동아시아 사람들로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러면서 또 밑줄칠게요. 16, 17세기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 이른바 상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항로 개척은 일종의 모험이었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가본 겁니다. 그죠? 자, 왜 이렇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막 던질 수 있었을까? 무모한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지, 절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일종의 벤처기업인 거지, 벤처기업. 그지?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떤 벤처기업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박을 쳤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니 대기업이 나타나서 비슷한 거 만들어서 시장을 빼앗거나 아니면 돈 주고 아이디어를 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요. 그죠? 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대박을 치니까 이후에 유럽 강대국들이 하나둘씩 뛰어들어서 그걸 빼앗기 시작합니다.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했던 것이 15, 16세기였다고 한다면 이후에 17세기로 가게 되면요, 네덜란드가 나타나서 이 신항로 개척의 이후에 동서무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세기 가게 되면 진짜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영국 같은 이런 나라가 18세기로 가게 되면요, 나머지 경제 국가들을 물리치고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선 포르투갈 상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 선생님이 글을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뒷면에다가 한 요 정도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필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 많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선은 첫 번째 포르투갈의 무역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무역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물라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물라카를 점령을 해서 여기를 동서교역을 중개하는 무역의 기지로 삼습니다. 물라카 어디냐면요, 동남아시아에서 여기 길쭉하게 뻗어나온 반도 제일 끝에 있는데 여기가 물라카예요. 인도양에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 여기를 포르투갈에 장악을 하고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 사람들 물라카를 지나서 명나라 상인들을 어디서 만나느냐? 베트남의 호이안이라든지 중국의 남쪽에 있는 마카오 같은 이런 곳들로 가서 명나라의 상인들을 만나요. 호이안은 여기쯤이고요. 마카오는 여기쯤이에요. 자,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은 호이안, 마카오 같은 데 가서 명나라 상인들과 만나서 무엇을 사느냐? 명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던 비단을 사죠. 그리고 또 비단실, 생사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더 나아가서 어디?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명나라의 비단과 생사 이런 것들을 팔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조총이라든지 화약 이런 것들을 일본에다가 판매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본에는 생국구 시대 때 조총이 전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비단, 생사, 조총, 화약 이런 것들을 뭘 내고 샀을까? 무엇을 결제 대금으로 지불했을까? 일본은 뭐가 많은 나라요? 은이 많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결제 대금으로 은을 지불하면은 그 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명나라로 가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번에는 어디에 팔 거를 사느냐? 이번에는 유럽에다 팔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의 비단이라든지 도자기 이런 것들을 유럽에다가 수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럽 사람들한테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무엇을 받을까요? 당시 국제화폐 뭐였을까? 은이었어. 그래서 비단, 도자기 같은 거 팔아가지고 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을 가지고 다시 어디를 가는 것이냐? 다시 물라카, 호이안, 마카오 같은 곳에 가서 또 명나라 비단 행사 같은 데 가서 또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중심으로 호이안, 마카오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호이안, 마카오 가서 유럽 갔다가 다시 물라카를 통해서 호이안, 마카오 갔다가 일본 갔다가 명나라 가서 다시 유럽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무역을 실시를 했던 것이죠. 자, 봅시다. 은이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지를 않는 나라가 있네. 어디니? 어디예요? 들어가긴 하는데 은이 나오질 않는 곳. 명나라죠. 그죠? 자, 이러한 포르투갈 상인들의 무역 활동의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명나라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 내용을 교재 32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밑줄을 치고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 칩시다. 포르투갈의 중개무역의 거점은 어디였다? 물라카였다. 자, 이후에 호이안과 어디를 거쳐간다?
중국의 마카오를 거쳐간다. 자, 시험 문제 봤는데 물라카, 호이안, 마카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느 나라의 무역이구나라는 걸 알아보면 돼요. 포르투갈의 무역이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간다 미쳐주십시다. 일본 나가사키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 자, 참고적으로 마카오는요 포르투갈의 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여기는 명나라로부터 포르투갈은 영구적인 거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명나라 수도 어디였니? 베이징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사실 명나라 입장에서 마카오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별 가치가 없는 조그만한 항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 땅을 돈 주고 사요. 명나라는 돈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는 언제까지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었느냐? 몇 년이었지? 96년인가? 1996년인가? 1998년인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카오는 포르투갈 땅이었어요. 그래서 마카오 가면은 뭐 도박 이런 것도 유명하긴 하지만 또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워놨던 서양식 건축물 같은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문화나 제도 이런 것들이 중국하고 많이 달라. 그래서 마카오는 중국에 다시 반환이 될 때 중국하고는 제도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마카오 자치구로서 외교나 군사를 독자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마카오 안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자면 올림픽은 아니지만 아시안 게임은요 마카오는 마카오 따로 나가요. 중국이랑 다른 대표팀을 보내죠. 그런 데가 하나 더 있는데 중국에 대만도 있지만 홍콩이에요. 홍콩, 그죠? 홍콩은 1997년까지 어느 나라 땅이었게? 영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 중에 홍콩에 출장 갔다 온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홍콩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홍콩도 워낙 이제 중국하고 문화나 제도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한테 너네 중국 사람이지라고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한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홍콩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나라의 비단과 생사 그리고 무엇을 일본에 팔았다? 조총과 화약을 팔았다. 자, 그렇게 해서 확보한 일본의 은을 가지고 다시 명나라의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사서 유럽에 수출한다. 자, 그 결과 몇 줄 줍시다. 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에스파냐의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네. 자, 에스파냐의 무역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갈레온 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에스파냐 무역 같이 한번 아까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스파냐의 경우에는요 방향이 반대였어요. 이제 포르투갈하고 반대 방향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에 와서 무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여기 아카풀코라고 쓰세요. 진주가 비치고 있구나. 박수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자, 일단은 에스파냐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왕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에스파냐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은요 결코 평화롭지 않았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무수히 많이 학살하고요. 그들을 결국 노예로 부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생산해내게 해요. 무수히 많이 죽였어요. 에스파냐 진출 이후에 원주민의 숫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3분의 2가 죽은 거야. 물론 에스파냐 사람들이 죽인 것도 있지만 당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에게는 없었던 천연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퍼진 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 유럽 사람들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아메리카 대륙에는 한 번도 퍼져본 적이 없는 전염병이었던 거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생산된 금은요 바로 유럽으로 가져가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은은 여기 멕시코에 있는 아카풀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읍니다. 항구 이름이에요. 아카풀코는. 자, 그래서 아카풀코에서 모은 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필리핀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동남아시아로 진출이 허용되었던 명나라의 상인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로부터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면제품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메리카로 돌아가고 그걸 다시 에스파냐로 가져가는 조금 거리는 멀지만 이런 어떤 형태의 무역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은이 이번에도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비단, 도자기, 면을 사고 뭘 지불했겠어? 당연히 신대륙에 은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에스파냐 무역의 결과 또한 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선수 2명은 꼽으라고 한다면 호날두와 메시를 이야기하죠. 그죠? 여학생들도 알 만큼 유명한 선수들이지. 그지? 메시는 어느 리그에서 뛰고 있나요? 메시는 바르샤 아니? 그지? 바르샤라는 FC 바르샤라는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죠. 그죠? 자, 에스파냐 리그에서 뛰고 있죠. 메시가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유가 뭘까? 돈은 그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단들도 많았을 텐데 왜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을까? 물론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스파냐가 신대륙 발견했을 때 제일 열받아 한 나라 어디였냐면은 포르투갈이었어. 자기들은 새로운 항로만 개척했는데 얘네들은 아예 새로운 땅 하나를 대륙 자체를 발견해버렸어. 그지? 얼마나 열받겠어. 그지? 자, 그래서 포르투갈이 계속 에스파냐를 압박을 해요. 니네 그거 혼자 다 먹을 생각이야? 니네 혼자 그거 다 먹어 죽여버릴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이 나섭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 알았지?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다 발견되기 전이었는데 대충 선을 그어줘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르투갈이 먹고 그거보다 더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에스파냐가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파냐 되게 열받았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많은 땅이 발견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의외로 이 땅 넘어서 훨씬 더 많은 땅들이 있었던 것이야. 자, 그래서 여기만 포르투갈이 먹고 나머지는 에스파냐가 지배를 했어요. 여기 오늘날 뭔가요? 그죠? 우리가 바로 브라질이죠. 남아메리카 지도 보면은 브라질의 국경선이 직각으로 딱 잘려 있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국경이 어떻게 이렇게 직각으로 잘려 있을 수 있을까? 로마 교황청이 자대고 선을 그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 에스파냐.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에스파냐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스페인어가 모국어니까 스페인 리그 가서 뛸 수 있는 거고,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나우두나 호날두, 사실은 우리나라는 저기 한글로는 다르게 쓰지만은 둘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죠. 브라질 축구 선수 호나우두나 호날두는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32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미안해요. 금방 끝낼게요. 30초 안에 끝낼게요. 자, 에스파냐의 무역의 기지는 어디였다? 밑주십시다. 필리핀 중에서도 마닐라였다. 그래서 마닐라가 필리핀의 오늘날까지도 수도가 되는 것이죠. 자, 마닐라는 무슨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느냐?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어요. 갈레온이란 무엇이냐? 밑주십시다. 무역과 군사 용도로 제작이 된 거대한 선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어. 그지? 원주민들의 저항을 눌러야 됐기 때문에 에스파냐 선박에는 항상 군인과 대포, 무기 이런 것들을 실어야 됐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역품도 싣고 군대도 실려면 배의 사이즈가 어때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거대한 선박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선박을 에스파냐 사람들은 갈레온이라고 불렀고, 갈레온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에스파냐의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줄 칩시다. 멕시코 아카풀코에다가 모은 신대륙을 은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 마닐라에 가서 그죠? 명나라 상인들로부터 비단, 도자기, 편직물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서 중국으로 에스파냐로 가져갔다. 그래서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